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부산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 때는 한여름, 한창 성수기였다. 당시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이었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그런지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소리쳤다. 야, 민박집 구했어. 얼른 가자. 친구는 민박집을 구했다며 신이 나서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민박집으로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시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해서였다.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뻤다. 우린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민박집에서 우리 방은 일렬로 있는 여러 방 중 맨 끝이었다.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돋았다. 우린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풍기랑 에어컨은 필요 없겠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의 장난스런 말에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집의 구조는 정말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좀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일단 나는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나는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대충 샤워하기 위해 샤워기를 드는 순간 샤워기 물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다. 뭐지? 새 곳으로 교체하려다 만 건가?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분위기하며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문까지 새 것이었다. 그 민박집은 그런 화장실과 욕실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금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린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난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난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손잡이가 잠겨 있었다. 아씨, 빨리 나와. 급해. 나는 약간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며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급기야 나는 화가 나서 문 쪽으로 달려가 형광등 불을 켜자마자 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3명 전부 다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듯이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상황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졌다. 그중 친구가 말을 했다. 나도 화장실 급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왔어. 물론 그 친구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다.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리는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는 넋이 나가버렸다. 내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찝찝한 기분에 나가려는데 문고리를 보고 좀 신기했거든? 그게 안에서 잠그는 게 없었어.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새 문인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나왔지만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보니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동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렇게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다시 송정으로 넘어갔다.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한참 회에 소주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 일이 생각났다. 난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빙하는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 그 민박집에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커플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열쇠를 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했으며 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남은 날 동안 방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당연히 민박집 주인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했고 그 시체의 상태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그리고 나서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아예 잠금장치도 없애버렸다고 한다. 난 정말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민박집은 그 이후로 그 방에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목없는 여살인마라는 영화는 김영한 감독이 각본을 맡았으며 곽은경, 김혜숙, 유명순 주연의 우리나라 공포영화 중 수작으로 꼽혔던 작품이었지만 이 영화 촬영 중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당시 김영한 감독은 촬영 장소를 물색하러 청평에 갔는데 미로 같은 내부와 음산한 외부가 마음에 들어 별장 주인에게 허락을 맡으러 갔다. 하지만 주인은 촬영을 극구 반대를 하여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억지로 설득하여 결국 촬영을 강행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촬영은 시작되었다. 극중 여주인공의 혼이 고양이에게 깃들었다는 설정이라서 조 감독은 고양이를 찾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만다. 촬영을 위해 구해온 200마리의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후 조 감독은 촬영용 고양이를 구하러 성남으로 향하던 중 그만 신혼부부를 차로 치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부인은 중상을 당해 조 감독은 6개월간 실형에 처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명을 완벽하게 점검했지만 촬영이 시작되면 자꾸 꺼지는 조명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는 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으며 심지어 조명이 떨어져 스태프가 중상까지 입는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귀신이 소녀의 머리를 잡아채 공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아노 줄이 배우의 목을 감아 2명의 배우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목없는 여살인마 내용은 시어머니가 미래를 하다 며느리에게 발각되고 시어머니는 가정부와 공모하여 며느리를 독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독살당한 며느리는 죽어가며 고양이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며느리의 피를 마신 고양이는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건 별장에서 일어난 결정적 미스터리 사건 영화의 한 장면에서 1분 정도 정체불명의 여성이 찍힌 것이다. 영화 속 화면 좌측에 희미한 여자의 형체가 보인다. 곰곰이 생각한 김영한 감독은 낯이 익다고 했다. 조 감독 시절 영화 촬영 도중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닮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 사망한 여배우의 원혼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정말 이 기묘한 일들은 우연이었을까? 대략 20년 전 이야기로 내가 아는 형님이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이다. 그 당시
형님과 친구분들은 만취하여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부산의 사직동을 지나 쇠미산을 지나는 산길을 넘어갔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은 3명이었지만 한 명은 중간에서 새고 남은 2명이서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다. 하지만 비는 달린다고 들 비가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산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처음 보는 생소한 곳이었다.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30분 이상을 헤맨 느낌이었다. 길 찾는 것도 문제였지만 체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을 헤매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그쪽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다. 낡은 슬레이브 집인데 녹슨 대문에는 가시덤불이 엉켜져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을 찾는데 현관문은 삐그덕대는 나무 문으로 유리는 깨진 데다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다. 우여곡절 끝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인기척은 없었고 오래된 낡은 가시 있는 백열등이 홀로 켜져 있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이 흐른 가운데 갑자기 소근소근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형님과 친구분은 비를 피하기 위해 주인을 한참 동안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소근거리는 말소리만 들려오자 친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과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었고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었다. 그런데 백열등은 왜 켜져 있었던 것일까? 그때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가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방가득 울려 퍼졌다. 친구는 담력이 센지 용기 내어 방문을 다 열었지만 피칠갑된 벽만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앙칼지게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백열등이 갑자기 나가버렸다. 형님과 친구는 정신없이 그 집을 도망쳐 나와 비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구르며 살고자 미친듯이 도망쳤다. 그 형님은 아직도 그 집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신다. 다시 찾아볼 엄두도 안 나고 흉가를 찾아다니는 내가 물어봐도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괴담 속 흉가의 위치를 찾았다는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그 흉가는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고 운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한다.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다는데 아직 신빙성은 없다고 한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마 6, 7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이면 종종 외갓집에 놀러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곤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서 이곳 저곳을 헤집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갓집은 평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외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오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동생 또한 없었고 그 당시 제 동생은 4살이었습니다. 전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 긴 말씀을 안 하셨기에 저는 한참을 울다가 할머니 곁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응석바지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 소리로 펑펑 울어대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아시기에 저를 바로 곁에 두시고 함께 잠이 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갑자기 들려오는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고 저는 한참 눈을 반짝거리다가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갓집은 안방에서 자면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시각은 아마 새벽 2시. 아무도 있을 리가 없는데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현관문이 불투명 유리라서 형태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전 문을 열어줘야 하나 싶어서 몸을 뒤척거렸더니 주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한 할머니가 제 어깨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말고 그냥 자.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왜 집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전 할머니께 물었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꼭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품 안에 안겨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 하니 이상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분명 시계는 2시에서 3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밖은 밝았습니다. 그 사람은 긴 검은색 머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에서 가만히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분에 못 견딘다는 듯 밖에 있던 바가지 같은 것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빗물을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할머니 품에서 두려워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보던 저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새 부모님과 동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과 동생이 저만 빼놓고 삼촌댁에 다녀오신 거였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기에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던 걸까? 이 이야기는 컬투 정찬우가 실제로 군생활 도중 겪었던 이야기다. 당시 수색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정찬우는 강원도 홍천의 굴질이라는 곳에 있는 유격장으로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유격훈련 3일차가 되던 날 모두 함께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앞에 있던 큰 계곡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작전장교와 일중대 대장의 자존심이 걸린 전투수영 시합이 열리게 되었다. 전투수영이란 군복과 전투화를 모두 착용한 채 수영을 하는 것이라 일반 수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거기다 그날은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계곡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물살도 아주 거칠었다. 모두가 만류했으나
그들은 이미 자존심이 걸렸던 싸움이라 수영 시합을 강행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전투 수영 시합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일중대장이 먼저 계곡의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작전 장교를 기다리는데 작전 장교가 2m 정도만 가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갑자기 수영을 멈춘 채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물에 빠진 건가?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아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될 경우 살기 위해 허우적대며 위로 올라오는데 작전 장교는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거칠고 빠르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1분 정도를 서 있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작전 장교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훈련장은 난리가 났고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으며 UDT 대원들이 와서 계곡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작전 장교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작전 장교의 시신을 찾았다. 하지만 작전 장교의 시신은 사라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떠내려가지도 않고 말이다. 사고 당시 물살이 굉장히 빨랐기에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작전 장교의 시신을 옮기고 난 뒤 시신이 발견된 곳에 긴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해두었는데 말뚝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작전 장교의 부인이 그 말뚝을 빼려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쑥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뚝을 계곡으로 던졌는데 말뚝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한참을 빙글빙글 돌다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마치 그 모습이 부인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대만 타이페이시 원상구 근처에는 시나이 터널이 있다. 그리고 시나이 터널은 귀신 괴담이 존재한다. 대만에서는 심령 스팟, 즉 귀신 체험으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소개된 바도 있었다. 터널 윗부분은 주택가 같은 곳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공동묘지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시나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외곽목책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약 800m의 터널이 있다. 터널 입구에 화장터가 있고 터널 위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묘지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음산하고 으스스하다. 그래서 많은 귀신 괴담들이 생겨났고 택시 기사들이 야간에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터널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던 친구가 있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우리는 인력자원관리 팀 프로젝트로 인해 밤늦게까지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 고집이 강했던 차이쯔종은 그날 역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토론 시간을 끌고 있었다. 토론을 싫어했던 나와 동기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먼저 강의실을 나왔다. 지혜원이라는 지상철을 타고 집으로 바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강의실에 쯔종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있었다. 난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고 도착하니 어제 시나이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병실에 들어가서 쯔종을 보니 왼쪽 어깨부터 발등까지 화상을 입었지만 그리 심한 부상은 아니라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쯔종의 정신 상태였다. 한동안 나를 보고도 멍한 표정을 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천천히 말을 걸었다. 어제 토론 때 흥분하면서 우기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나 귀신 봤어. 뭐? 귀신 봤다고. 쯔종은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다고 한다. 토론은 12시 반에 끝났고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어느덧 시나이 터널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차 한 대도 없던 터널에 갑자기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오토바이를 탄 여자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서 긴 머리가 나풀거리는 게 무척 신경 쓰여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그 여자와 가까워지는 순간 그 여자의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고 한다. 마치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말이다. 무서워진 친구는 더욱 속력을 냈지만 아무리 속력을 내어도 그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터널 끝은 계속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와 같은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친구는 다시 반대편으로 갈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참을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터널로 진입했던 입구가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앞을 돌아보니 그 여자는 목이 180도 돌아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곤 그 여자 목이 뚝 하고 떨어지고 몇 번 바닥에 튕기더니 자신의 품으로 머리가 튕겨 들어왔다고 한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틀면서 도로에 미끄러졌고 그 후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전에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20년 전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집에 불이 나서 가족들이 모두 죽자 견디다 못해 터널 위에 묘지가 있는 산에서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쩌다 발견됐을 때 경찰이 실수로 목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도로 위에서 톡톡 튀듯이 동산 아래 시나이 터널 입구까지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터널의 650m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난다거나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터널 부근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서 돈을 받았지만 후에 지전으로 바뀌었다든지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등의 괴이한 이야기가 있다. 이 터널이 개통되기 전 공동묘지였으나 1972년 묘자리 일부를 드러내고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과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많은 사고들이 났던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8살쯤 됐을 겁니다.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실제 이모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을 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그 이모는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항상 들고 오시고 제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만 그 이모분은 조용히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었기에 어머니께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수능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도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가 될 때쯤이면 누군가가 제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 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 뿐이었죠. 만약 여동생이라면 인기척이 심해서 한 번에 알아차리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엄마,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별소리도 하네. 요즘 공부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집중해. 어머니는 저에게 윽박만 지르셨습니다. 아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그렇단 말이야. 제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절에 가니 스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네 얘기를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형체가 없고 네 뒤에 항상 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전 그 얘기를 들은 직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하자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인데 가위로 정리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릴 적에 너 잘 돌봐주고 챙겨주던 이모인데 기억 안 나? 기억은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 이모 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네가 예전에 누가 뒤에서 쳐다본다고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더니 걔가 네 뒤를 봐준다 그래서 내가 가위로 잘라내서 버렸어. 몇 년 전 여름에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전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과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난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야.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목소리였고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사람이 맞아. 전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 선배님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선배님의 나이가 40대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전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불안했지만 전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이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배님, 왜 차에서 주무세요? 저의 물음에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사무실을 정리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선배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당시 선배의 말로는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더라는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전 선배님께 물었지만 선배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았지. 그 후의 이야기가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 여자가 영악해지더라고.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더라니까.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휴. 새벽에 일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어요?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야간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르곤 합니다. 대학교에서 겪은 일이다. 우리 학교는 지방에 있는 터라 주변에 산이 많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이다. 하지만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나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 남자 동기 한 명을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 폐가로 향했다. 그때는 토요일. 하필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으며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은 없어 보였다. 집이 넓기는 했지만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난 친구와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꺼졌다. 우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린 진짜 너무 무서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뛰어나와 이리저리 굴러가며 산에서 내려왔다. 도망 나오면서 뒤를 보니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는 우리를 째려봤다. 우린 기숙사로 뛰어들어갔고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한 우리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머리 옆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이었다.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고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소리 또한 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고 내 방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었고 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살 사이로 뼈가 보이고 너무 무서워. 어떡해?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고 친구는 갑자기 우리 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다. 너무 당황스러워 왜 그러냐고 묻는데 친구는 우리를 돌아보며 화를 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우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팔목을 꽉 잡고 놓지를 않았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점집이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왔다. 그리고 여자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더니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우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이고 손톱을 조금 잘라서 태우더니 집에 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숙사에 돌아왔고 우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 바로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리 물었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다. 쌀 먹는 양은 잘 먹을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마.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평소에 워낙 잘 웃고 착하고 밝은 친구라서 그때 친구가 지었던 질린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지. 당시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시골에 살게 되었지.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 강에서 빠가사리를 잡은 후 구워서 먹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도 구워서 먹기도 했었어.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었지. 그 당시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냥 올려다봐도 폐광산에 흉측한 구멍이 보이곤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랑 포대자루로 막사를 짓고 비밀기지라며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며 놀곤 했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 날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 그 창고는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2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그냥 디귿자로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그 안에는 비료포대와 지푸라기,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건 친구 3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흉가나 폐교 같은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렘이 있어서 마냥 좋았어. 우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기만 해도 재미있었지.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 해가 떴지만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우린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조금 지나자 비도 그치고 몸도 근질거려서 그 비밀기지를 가자고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비 그친 찝찝한 날씨에 옷을 다 버려가며 등산을 시작했지. 그렇게 기지에 올라가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친구들은 먼저 가고 난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 도착할 때쯤이었어. 야! 친구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라는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어. 근데 친구 중 한 친구가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어. 마치 짱구가 홀라홀라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야. 난 그 상황이 웃겨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지. 근데 한 발짝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인 순간 난 기겁을 했어. 그건 친구가 까만 치마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를 선 채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흔드는데 그건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야. 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아 뒤로 자빠지고 구르면서 멍하니 서 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어. 그 친구도 무서웠는지 울고 있었지. 난 울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어.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며칠 동안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거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야.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하거나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됐을 때 도깨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 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패창거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깨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에 훼손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나마 막아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 그때 본 그 여자는 아마 일제시대 때 착취당하며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 우리가 무덤에서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해코지가 없는 걸 보면 나쁜 귀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개그맨이자 MC였던 이혁재가 겪은 실화이다. 때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한참 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에
웬 여자가 누워 있었다. 정체를 모르는 여자가 누워 있는 걸 본 이혁재는 순간 놀라서 방을 뛰쳐나와 거실에서 가족들을 불렀다. 방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옆에서 자고 있어. 이혁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자 부모님들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지? 헛것을 봤나? 이혁재는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 너 혹시 내 방에서 잤었냐?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오빠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그러자 이혁재는 술 기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이상한 느낌에 설마 하며 실눈을 떠보니 또 그 여자가 옆에 누워 있었다. 무서움이 극에 달한 이혁재는 방을 뛰쳐나와 가족들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때 당시 가족들은 모두 제주도에 여행 중이었다고.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겪었을 때 선생님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근처의 강가에서 노셨고 그 탓에 피곤한 나머지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졌고 선생님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모댁의 화장실은 여느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었던 터라 선생님은 살짝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기르시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개는 선생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고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잠시 개와 놀아주다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화장실에 들어오고 나서 5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당황한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사람 있어요! 선생님은 덜덜 떨면서 말을 했고 그러자 그 순간 밖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갔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이 문틈으로 슥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은 마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얼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쯤 지나자 손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지만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미친 듯 지저대던 개 역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고모부와 아버지에게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문득 생각이 났다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살해당한 사건이 났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단다.